오늘은 초대형 호재 소식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 AI5 칩 설계 완료 임박, 그리고 리튬 공장 가동 소식, 그리고 유럽과 북미 FSD 규제 완화 소식, 그리고 중국과 엔비디아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2026년 1월 19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인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죠. 차세대 칩인 AI5의 설계가 드디어 거의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대박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AI5 칩을 해결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2개의 팀을 모두 이 칩 개발에 집중시켰다 하고요. 일론 본인도 지난 몇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매달려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칩이 테슬라의 미래, 특히 완벽한 로보택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일론의 설명에 따르면 AI5 칩 하나가 현재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호퍼, 즉 H100이나 H200급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칩을 2개 연결하면 H100보다 훨씬 강력한 차세대 칩인 엔비디아의 블랙웰급 성능을 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천만 원짜리 슈퍼컴퓨터 성능을 자동차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비용인데요. 일론은 이 칩의 가격이 땅콩값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성능은 슈퍼컴퓨터급인데 가격은 엄청나게 싸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면요. 테슬라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칩은 범용성이 넓으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맞는 기성복 같았다면 테슬라 칩은 테슬라 차량에 딱 맞춤 정장인 그런 셈이에요.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기존 AI4 칩 대비 성능이 무려 40배나 좋아졌다고 하죠.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추론용 칩인 AI5 칩 설계가 끝났으니 테슬라는 이제 다시 도조3 작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도조는 AI를 가르치는, 즉 학습시키는 슈퍼컴퓨터죠. 차량용 두뇌는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두뇌를 똑똑하게 가르칠 선생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엄청난 격차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서 써야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고성능 칩을 아주 싼 값에 찍어내서 차에 넣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FSD 완성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테슬라의 엄청난 실행력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인데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지어진 테슬라의 자체 리튬 정제 공장이 드디어 공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회사에서 배터리를 사오고 또 배터리 회사는 소재 회사에서 리튬을 사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직접 광석을 사서 정제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 과학 시간인데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공장은 북미 최초로 스포듐인이라는 리튬 원광석을 가져다가 바로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리튬 정제를 할 때 이제 황산을 써서 유해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리 비용도 비싸고 환경에도 안 좋겠죠. 근데 테슬라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소다회죠. 리튬 광석을 구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소금을 합쳐서 소다회를 직접 만드는 그 특허를 테슬라가 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소다회라는 물질을 넣고 끓이기 때문에 유해 폐기물 대신에 무수석고라는 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는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포듐인이라는 그런 원광석을 가지고 와서 소다회라는 걸로 푹 끓이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수산화 리튬을 뽑아서 이제 차에다 넣는 거고, 남은 무수 석고는 건설사에 갖다 파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돈 복사기 공장인 겁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확 낮추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보조금 요건도 완벽하게 충족됐어요. 착공 2년 만에 이 복잡한 공장을 완성하고 가동까지 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인데 그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치킨 게임이 벌어져도 테슬라는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 시장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럴 소식인데요. 테슬라 모델 Y의 그 6인승 버전이죠. 일명 모델 YL이 국내 출시 임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환경부 인증을 완료했는데 주행거리가 상온 복합 기준 553km로 인증받았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졌는데도 주행거리가 잘 나왔어요. 이건 82kWh급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LG 엔솔 그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3월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델 YL의 한국 출시를 정말 환영하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차가 중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6인승 인기가 높아서 모델 YL이 전략 모델로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아빠들은 보통 7인승 이상 넉넉한 그 3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모두 갖춘 차를 선호합니다.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그리고 최근 나온 그 아이오닉 9 같은 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죠. 모델 YL은 기존 모델 Y보다 길이를 179mm를 늘려서 3열 공간을 확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팰리세이드나 EV9 같은 진짜 대형 SUV만큼의 공간은 안 나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트렁크 공간인데요. 3열에 사람을 태우면 트렁크는 거의 비상용 수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짐 싣기가 정말 애매해지는 그런 크기인데요. EV9이나 아이오닉 9은 3열을 펴고도 캐리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모델 YL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그 산타페 롱바디 버전이었던 맥스크루즈 기억하시나요? 산타페랑 디자인 차별화도 안 되고 공간도 애매해서 큰 인기를 못 끌었었는데 모델 YL도 자칫하면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모델 Y라는 그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력하니까 기본 판매량은 나올 수 있겠지만 6인승 모델이 주력으로 팔리기보다는 2열의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수요층, 예를 들어 아이 둘에 가끔 조부모님 태우는 정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드디어 가장 보수적인 시장 유럽에서 테슬라의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자율주행 관련 실무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문서가 제출됐어요. 쉽게 말해서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가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미국에서는 잘 작동하던 FSD 기능도 유럽만 가면 제대로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제출된 그 규제 개정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하는 기능이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도심이나 시가지에서도 허용이 된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SIM, 심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차선을 바꿀 때 사람이 깜빡이를 켜줘야 차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차가 스스로 지금 차선 바꾸는 게 좋겠는데 라고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속도로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핸즈오프가 허용되고요. 그리고 셋째, 꽉 막힌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차선 변경도 로봇처럼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테슬라가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감독형 FSD의 기능들과 유럽의 규제가 거의 일치하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당장 내일부터 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승인을 받고 내년 6월에 최종 투표를 거쳐서 27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7년이면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또 있죠. 유엔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건 테슬라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하기 훨씬 쉬워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예외 승인을 받으려는 시점은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바로 올해 2월, 당장 다음 달이에요. 이번 규제 완화 발표로 인해서 다음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이제 유럽까지 FSD의 문이 열리고 있으니 이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과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대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에 이어서 이제 북미로 눈을 돌려볼게요. 캐나다에서 날라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테슬라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테슬라가 초기 승자가 될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무려 100%나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캐나다로 보내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 비용이 비싼 미국이나 독일 공장에서 만든 차를 캐나다로 보내야 했거든요.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번 합의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6.1%로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연간 49,000대 정도의 물량 제한은 있거든요. 그래도 테슬라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제 테슬라는 다시 가성비 최강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Y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은 차를 팔아도 원가가 훨씬 싼 중국 공장 물건을 파니까 테슬라가 가져가는 이익, 즉 마진율이 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쟁사인 중국의 BYD 같은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캐나다 전역에 서비스 센터 매장과 그리고 충전소가 다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이제부터 땅 파고 건물을 지어야겠죠. 테슬라는 그냥 물건만 들어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쿼터제 물량 중에서도 테슬라는 비싼 차, 즉 프리미엄 라인을 독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소식은 당장 1분기부터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순이익을 높여줄 아주 실속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최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우리끼리 만들어 보겠다라며 반도체 자립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그 H200 같은 고성능 칩 수입을 막으면서까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칩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 알리바바의 AI 개발 책임자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월할 가능성은 20%도 안 된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최첨단 칩을 펑펑 쓰면서 앞서 나가는데 중국 기업들은 칩이 부족해서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에도 급급하다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 창업자도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화웨이 같은 기업을 필두로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는데요.
2028년쯤 되면 중국 내 수요는 자체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첨단 경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세계는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 7나노 수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그 텐센트나 딥시크 같은 기업들도 중국산 칩을 써보려다가 성능이 안 나와서 결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라도 엔비디아 칩을 쓰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또 보자면요. 이는 엔비디아의 기술적 해자, 즉 진입 장벽이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미국의 고성능 칩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에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